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아홉 번째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출판 사업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몇몇 안식일 준수자들의 총회를 살펴봤습니다.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앤 앨런 화이트, 이 세 사람, 이 삼총사들이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의 신자들을 연합하기 위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총회를 했었다고 했었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별과 안식일 기별을 믿는 신자들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들의 희생적 헌신으로 재림 신자들이 연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용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윌리엄 밀러와 함께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을 밀러주의자, The Millerites 라고 부를 수 있고, 대실망 후에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전하며 재림운동을 했던 이들을 재림신자 혹은 재림신도들, The Adventist 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재림의 기별과 안식일의 기별이 합쳐진 때부터 우리는 이들을 안식일 준수 재림신자들, 영어로는 Sabbatarian Adventist라고 부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48년의 마지막 총회는 메인주의 도체스터에서 한 신자의 집에서 열렸고, 그들은 이렇게 총회로만 모이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달마다 총회로 모이는 것은 재정적으로 일단 부담이 많이 됐고, 또 모두가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었죠. 그들은 출판 사업을 빨리 시작해야 했습니다. 출판 사업 그 자체가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밀러주의 운동의 잡지인 데이스타, 여기에 크로저의 하늘 성소에 대한 설명을 그들이 잡지에 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앨런이 1846년에 첫 이상을 보았을 때 그 계시의 내용을 그 잡지에 포함했던 적이 있었죠. 이것은 제임스 화이트과 조셉 베이츠의 친구였던 거니가 돈을 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도 여기저기 그의 자비를 털어서 작은 전도 책자들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책자에 공을 많이 들였죠. 여기서 잠깐, 작은 전도지 아니면 전도 책자, 소책자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은 이게 우리가 요즘 흔히 보는 아주 작은 글자로 이렇게 인쇄된 책자나 어디 공원이나 백화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유리창에나 손잡이에 꽂아 놓는 것을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출판된 전도 책자는 작은 소책자와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츠의 안식일에 대한 전도 소책자는 80페이지였다고 하죠. 1847년 재림교회 설립자들은 A Word to the Little Flock이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24페이지였던 이 책의 초반부에는 제임스가 기록하기를 이 내용은 밀러주의자들의 출판물인 데이스타에 출판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 Word to the Little Flock, 이 작은 소책자는 아주 혁신적인 출판물이었습니다.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는 재림 신도들이 가졌던 종말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임스 화이트의 작품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밀러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명확하지 않았던 종말에 대한 이해를 더 말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앨런 화이트이 자신이 봤던 이상들에 대해서 기록했고, 조셉 베이츠는 자신이 어떻게 앨런 화이트의 이상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썼습니다.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하는 우리들은 종이로 인쇄한 책자들로 어떻게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인쇄하는 것이 다른 이들과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예를 들면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잡지를 사서 보는 게 흔한 일이었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NBA 농구 잡지를 사서 봤었습니다. 그만큼 가슴 뛰는 때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잡지가 다른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통로였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무려 170년 전이라면 이런 책자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Word to the Little Flock이라는 책자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쇄하는 것이 싸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출판 사업이 중요하다고 느끼기는 했지만 출판 사업을 밀고 나갈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직 없었습니다. 이미 수백 개의 밀러주의자들의 출판물이 생기고 없어지길 반복했죠. 출판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도체스터의 총회 후 제임스 화이트는 그가 출판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출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임스는 다시금 건초형 목초를 자르러 나갔죠. 지난 에피소드를 들으신 분들은 생각하기에 지난 여름에 총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일 아니었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러 다시 나갑니다. 그가 집을 떠난 후 엘렌이 이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집으로 다시 달려갔죠. 엘렌이 받은 이상은 제임스가 목초 베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렌의 이상에 따르면 제임스는 출판하는 일에 몰입해야 했습니다. 제임스의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아니 그럼 돈은 누가 인쇄할 돈을 내? 엘렌은 제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믿음으로 나가세요.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이 제임스의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엘렌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필요한 재정을 주실 것이라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락키 힐이라는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전에 첫 번째 안식일 총회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알버트 버든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엘렌은 두 번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판 사업에 몰입했기 때문에 엘렌을 도울 수 없었습니다. 말인즉슨 화이트 부부는 벨딘 가정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약 8마일 떨어진 미들타운에 있는 출판소에서 현대 진리라고 불려진 이 8페이지의 잡지 책자를 첨부 인쇄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출판소는 이것을 일단 외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일로 화이트 부부는 빚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이 이유로 빚을 지는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하나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돈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인쇄를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우리는 보통 이런 때 반대로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먼저 돈을 주시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제임스 화이트의 예가 바로 현대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대 진리, The Present Truth. 이 잡지를 인쇄하는 일은 제임스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편집자였고 매우 정리정돈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책자를 인쇄하는 일은 그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그에게 맞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출판물로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의 사역과 메시지가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만 활동하면서 사역했었는데 출판 사업은 그 메시지가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해주면서 제임스와 엘렌이 집에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게 해줬죠. 그것은 마치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온라인 교회를 생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인쇄된 잡지들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을 더욱더 굳건하게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공식적인 교단은 아니었지만 거의 공식적인 그들만의 인쇄물을 가질 수 있었고 그 인쇄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 신학적인 접근, 새로운 연구에 대한 발표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공식적이지 않은 하지만 거의 공식적인 역할을 했던 출판 사역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은퇴한 선장님인 조셉 베이츠는 이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약 2년 전 A Word to the Little Flock 이 소책자 같이 The Present Truth는 이 현재의 블로그와 광고판과 같은 기능을 했죠. 물론 거기에 실린 글들은 마치 논설이나 기사 같은 것이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제임스 화이트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셉 베이츠의 이름이었죠. 당시 뉴욕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현대 진리 잡지, The Present Truth 이 잡지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잡지였습니다. 언제 총회가 열리는지, 또한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같은 신앙을 하는 이들과 연결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J.C. 바월스라는 사람은 미시간주의 잭슨이라는 곳에서 편지를 보내서 제안하기를 현대진리 잡지에서 The Present Truth이라는 잡지에 독자들이 투고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 진리를 따르는 독자들의 편지를 통해서 서로
우리가 더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재림 신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국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웹페이지인 재림마을이나 또 다른 인터넷 페이지들이나 아니면은 소셜미디어 페이지들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대 진리는 매우 참신한 잡지였습니다. 한 번은 제임스 화이트이 자신이 제7일 안식일을 믿는 20가지 이유에 대해서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20가지를 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대단합니다, 제임스. 만일 제임스가 이 20가지 이유의 지적 재산권을 신청했다면, 저작권을 신청했다면 돈을 꽤 많이 벌지 않았을까요? 다른 이슈에서는 제7일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사람과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목사님의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임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었죠. 어떤 때에는 아직 재림 기별이나 안식일 기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독자들을 상대로 문답 형식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문답을 따르면 당연히 제임스가 바랬던 결론이 나오게끔 말입니다. 가끔은 새로운 일을 해야 할 때, 또 복음을 설명해야 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제임스는 1844년, 즉 대실망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지는 경험을 했지만 그 후로 5년이 지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제임스와 엘렌에게는 흩어짐의 경험과 다시 모이는 경험이 아주 중요한 때임이었죠. 하여튼 이 잡지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때로는 아주 복음 기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어떤 때에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금 재림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 때때로는 조금 엉뚱한 방법과 표현으로 재림 신자들과 소통했습니다. The Present Truth, 현대 진리 잡지의 독자들은 주위의 사람들이 재림 기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 제임스에게 알려주었고, 제임스는 공짜로 잡지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1849년 7월부터 9월까지 제임스는 현대진리지에 4개의 이슈를 출판했습니다. 그 4개의 이슈는 다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쓸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안식일을 검색해 보시면 4번도 부족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한 제임스. 사람들은 제임스의 현대진리 잡지를 좋아했을까요? 제임스가 출판한 부수가 1000부라고 가정했을 때 첫 번째 세 이슈들은 약 75%만을 발송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재림 신자들의 수가 100명에서 많아야 200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수들은 재림 신자들이 아닌 기존 기독교인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밀러주의자들은 거의 800만 부를 찍어서 보냈던 것을 생각하면 제임스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이죠. 출판 사업은 그들이 가진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전략이었지만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는 그의 출판물을 받아보는 재림 신도들에게 만일 한 부를 구독한다면 총 10개를 구독하는 금액을 헌금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거 들으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학창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에게 시조 잡지를 헌납하라는 약간 반강제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헌납하라 함은 시조 잡지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는 이들에게 보내어지고 감옥이나 병원에 보내져야 하니 학생들이 선교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5부, 10부 이렇게 해서 헌납하라고 하는 가정통지서를 받곤 했었죠. 이게 자율이긴 한데 정말 자율이 아닌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안 하면은 혼났으니까요. 당시에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조금 반강제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임스는 그렇게 구독자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돈이 모자랐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의 재림 신도들 중에는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10부나 헌납하기에는 빠듯했던 것이죠. 처음 3번의 이슈들을 받고 좋은 감화를 받은 독자들이 이곳저곳에서 헌금을 보내왔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임스는 그해 12월까지 잡지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어서야 2개의 이슈를 더 발행할 수 있었죠. 그리고는 또 몇 달 동안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일 신문이나 잡지 또 이런 팟캐스트의 구독자를 키우려면 오랜 시간 동안 발행을 중단하는 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불행히도 제임스는 1850년으로 넘어가던 때에 많이 실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출판 사업은 쉽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4개의 이슈가 발행되었을 때에는 제임스와 가족은 락힐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8마일, 약 13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판소와 우체국에서 일을 봤습니다. 그들은 그해 가을 뉴욕주의 어스위거라는 곳으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그의 두 번째 아들 제임스 에디슨 와이트를 낳았습니다. 위치상으로 더 나은 곳이었기에 일하기엔 수월했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생활에 둘째까지 태어나서 제임스의 가정은 더욱더 빠듯해졌죠. 요즘에야 결혼을 했거나 자녀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나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감당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그래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마다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결혼 상담을 해줍니다. 그 상담을 해주는 부분에는 재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요즘 결혼 상담 때에 사용하는 재정적인 준비 과정을 제임스와 엘렌의 가정에 적용한다면 저는 아무렴 결혼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결혼을 이미 한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임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애가 둘이고 와이프는 일을 안 하시고 그나마 돈을 그래도 벌던 건초 일은 그만두었고 그 와중에 시작한 사업이 좀 안정되지 않는 사업이고 출판 사업이요. 제임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 아마도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임스가 맞닥뜨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었다면 예상치 않은 반대였습니다. 1849년 말 조셉 베이츠의 반대는 제임스를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죠. 베이츠는 지금까지 4개의 소책자를 출판했는데요. 베이츠는 소책자들이야말로 재림운동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나요? 저 위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베이츠가 가진 문제는 제임스가 발행하고자 했던 정기 간행물, 이 잡지가 재림 신자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간행물로 받아들여지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베이츠는 4번째 이슈가 발행된 후 이렇게 교단이나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 정기 간행물을 가지는 것 자체가 재림운동이 다른 교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뭐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이츠의 이슈는 교회 조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 조직, 이것은 재림 신도들에게 정말 큰 이슈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림 신도들이 다뤄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질문은 교회 조직, 얼만큼 조직적으로 재림운동을 해야 하는가? 윌리엄 밀러도 그렇고 재림운동의 선구자들도 교단을 조직하는 것은 그들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교회의 조직화는 재림운동의 유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다른 교단들과 다를 바 없는 교회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조직화는 교회의 조직을 대표하는 신조를 만들려고 할 것이며 아무리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을 발견하더라도 그 신조의 새로운 가르침을 반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마치 다른 기독교 교회들처럼 신조를 채택한 후에 마치 그 신조가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새로운 신념들을 제시하는 이들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출석하던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던 것처럼요. 그렇기에 당시의 재림 신도들은 교회의 조직화를 교회가 아니면 교회 자체를 성직자들에게 그냥 맡겨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재림 신도들의 특별한 부르심과 특별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교단들이 많은데 뭐하러 교단을 하나 더 만드나? 그렇기에 베이츠는 약간 공식력을 가지는 제임스의 현대 진리, The Present True 잡지는 마치 재림운동을 조직화하려고 한다는 낌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소수의 지도자들이 다수의 교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혹은 우리는 이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교단의 모습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밀러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 운동까지의 원동력은 어떤 조직화보다는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장점이 조직화 때문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된 기관이 되는 것은 재림 신도들만의 탄력적인 변화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죠. 베이츠에게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재림 신도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베이츠의 모습, 아주 고집이 세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임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것만이 베이츠가 가진 문제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의 현대 진리, The Present Truth이라는 잡지는 베이츠와 제임스의 갈등을 표면화했습니다. 몇 해 후 제임스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 가장 연세가 있는 사역자, 베이츠를 의미합니다. 이분이 간행지의 출간을 위해서 한 번도 1년 동안 글을 쓰지 않았다. 그는 출판하는 것이 재림운동을 다른 이들,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교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반대가 있는 중에서 홀로 출판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현대 진리 잡지의 출판 사업을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제임스는 베이츠에게 그의 12월에 편지를 보냅니다. 조셉 베이츠와 제임스 화이트이 서로 완전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재정적인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 돈 낭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임스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조셉 베이츠가 아니죠. 조셉 베이츠는 제임스 화이트에게 답장하기를, 돈을 낭비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당신이다. 현대 진리라는 잡지야말로 재림운동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재정을 낭비하고 있으며, 제임스는 돈이 많이 드는 잡지를 만들 것이 아니라 나가서 전도를 하고 설교를 해야 재림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받아칩니다. 마지막 그 말, 다시 말하면 제임스 화이트의 출판 사업 때문에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야,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새해가 되었고 제임스는 엘렌과 함께, 재림 신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엘렌이 계시를 보기 시작했죠. 이상을 본 후 엘렌은 제임스에게 계속해서 간행물을 출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렌은 이런 잡지들이 우리가 직접 갈 수 없는 곳에 재림 기별을 전파할 것이라고 제임스를 격려합니다. 제임스는 이 이야기를 베이츠에게 했고, 이 사건이 제임스와 조셉 베이츠 사이의 긴장감을 한동안 느슨하게 해줍니다. 10개월이 지난 1850년 10월,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됩니다. 이번에는 엘렌 화이트도 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엘렌은 조셉 베이츠가 너무나도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금 팟캐스트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다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해요. 조셉 베이츠가 어떤 성격에 있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엘렌이 무조건 자기 남편 편만을 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렌은 자기 남편에게도 한 소리 합니다. 엘렌은 제임스에게 출판 초기에는 새로운 사역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지만 조셉 베이츠와의 갈등이 불거진 후에는 조셉 베이츠가 하는 모든 말이나 글, 모든 태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엘렌은 자신의 남편에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10월의 갈등은 제임스가 현대 진리 간행지에 원래 있던 것에 하나 더해서 다른 잡지인 The Advent Review라는 잡지를 2달 전인 8월에 출간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임스 화이트는 아직도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예측하고자 했던 베이츠를 공적인 자리에서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제임스는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와 조셉 베이츠의 갈등은 대실망 후에 재림 신도들이 겪었던 가장 심각한 사건이었습니다. 재림 신도들 사이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에 이런 갈등은 재림 운동을 둘로 쪼개놓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죠. 두 명의 강한 지도자들이 그나마 제한된 충분하지도 않았던 자금을 가지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재림 신도들을 끌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당시 재림 신도들이 겪어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비록 개인의 성격 차로 일어난 갈등이었지만 결국에 이 갈등은 재림 신도들 안에서 누가 지도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가의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누가 재림 신도들의 재림 운동의 지도자인가? 조셉 베이츠인가? 아니면 제임스 화이트인가? 재림 운동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럼 누가 그 지도자를 선출할 것인가?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서 오랫동안 재림교회사를 강의했던 조지 나잇 교수는 베이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49년까지 베이츠는 재림운동의 지도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안식일 신학의 기초를 세웠으며 제7일 안식일을 지키던 재림 신도들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나잇 교수는 아마도 베이츠가 1850년쯤부터는 이전의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이때 후에 베이츠의 활동이나 그가 기록한 책들은 새로운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전에 주장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본 것 같이 베이츠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설득하는데 따라올 수 없는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재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을 때 베이츠의 재능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나잇 교수는 제임스와 조셉 베이츠의 갈등을 지도자의 세대 교체라고 분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젊은 제임스 화이트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재림운동을 리드해 나가려고 할 때 좀 연장자였던 조셉 베이츠는 자신이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며 자신의 영향력과 위치를 지키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면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요? 젊은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교회의 원로 되신 장로님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안 했다면서 완강하게 변화를 반대하는 경우들. 혹시 여러분의 교회 직원에는 이런 모습 아닌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결코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임스가 옳았고 조셉 베이츠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포인트가 아닌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제임스 화이트의 삶을 지켜보면 그도 나이가 들었을 때 비슷한 갈등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혼신의 힘을 들여서 시작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에 그보다 젊은이들, 참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접근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에 제임스도 흔쾌히 그 변화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회사나 이런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봅니다. 제임스 화이트도 그리고 조셉 베이츠도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모르죠. 일단 이 갈등의 마무리는 제임스 화이트이 더욱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으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조셉 베이츠는 아주 천천히 이런 흐름에 따르긴 했지만 그 둘의 갈등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둘의 관계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돕는 관계로 정리가 되었고 둘 다 재림운동의 삶 전체를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둘의 사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림운동의 목적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서로에 대한 비평이 있긴 했지만 그것은 일에 대한 비평이었지 개인에 대한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베이츠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투로 제임스를 비평하긴 했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둘 다 이 교회를 위해서 100% 이상을 헌신한 사람들이었기에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그들은 서로를 등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허술하고 직원 내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인들 간의 다툼이 있더라도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고 서로에 대한 건강한 비평을 할지언정 서로 등을 돌리는 일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을 뒤로 하고 역사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1849년에서 1850년에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제임스 화이트이 현대진리의 5번째와 6번째 이슈들을 발간할 때 1849년 12월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름 윌리엄 밀러가 그의 삶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1849년 4월 밀러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는
재림 신도들이 알바니 총회로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 내용은 우리는 결의하기를 건강 때문에 어려움과 슬픔 속에 있는 형제 윌리엄 밀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항상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을 전하는 바이다. 밀러는 1848년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혁명들을 아주 주의 깊게 바라봤다고 전해집니다. 엘렌 화이트는 재림 신도들에게 혁명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었죠. 밀러는 이런 혁명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주는 중요한 징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의 명성을 날렸던 윌리엄 밀러는 그 혁명 이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는 없었죠. 윌리엄 밀러는 그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밀러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1850년 5월에 모여서 그의 아내 루시에게 추모하는 메시지를 결의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밀러의 아내에게 추모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때 제임스 화이트는 그의 잡지 The Present Truth, 현대진리 잡지에 아버지 밀러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비록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자들은 밀러 운동가들과는 분리가 되어 있었지만 제임스와 베이츠 그리고 모든 이들은 윌리엄 밀러를 존경했습니다. 혹시나 윌리엄 밀러의 역사적인 기록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도 뉴욕주의 로햄튼에 가시면 윌리엄 밀러의 집을 방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윌리엄 밀러의 집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얼마나 윌리엄 밀러의 헌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몇 에피소드 전에 밀러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긴 했지만 우리는 밀러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없었다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8세기, 19세기로 넘어가는 미국의 종교사는 좀 지루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제임스와 베이츠의 갈등으로 물들어진 1849년에서 1850년 이 재림 신자들 사이에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임스가 발간하고 계속해서 출판했던 잡지 현대진리 The Present Truth 이 잡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은 1849년 가을 뉴욕주에 있는 오스위고로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간행지의 이슈가 10회까지 출판되었습니다. 11번째 이슈는 메인주에 있는 페리스에서 출판되었죠. 메인주 페리스라는 곳에서 제임스와 엘렌은 에드워드 앤드루스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이 앤드루스 집안의 이야기를 좀 기억할 이유가 있기에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루스의 가족은 1844년 대실망 후에 스토웰 가족이 자신들의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스토웰의 15살 된 딸이 프리브리 출판에서 여기저기 뿌리고 다녔던 전도책자,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기별이 적힌 전도 소책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조셉 베이츠가 봤다는 그 책자 말입니다. 이 소녀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한 기별을 듣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소책자는 어떻게 하다 보니 앤드루스의 아들이었던 존 네빈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메인주 페리스에서 제7일 안식일에 대한 소문과 기별이 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7가정이 제7일 안식일을 받아들였죠. 불행하게도 앤드루스의 가족을 포함한 이들은 대실망 후에 밀러 운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광신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에드워드 앤드루스. 이 사람은 노동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팔고 집을 팔고 동물들을 팔고 땅을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돈을 빌려서 살지언정 노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무슨 노동을 하고 돈을 버냐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집을 짓고 돈을 버느라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당시 가격으로 2,000불에서 4,000불 정도의 가치의 땅을 잃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화이트이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리저리 총회를 참여할 때의 당시였죠. 엘렌 화이트는 1849년에 이상을 보고 제임스에게 메인주 페리스에 가서 이런 광신적인 현상을 정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임스의 방문과 엘렌의 이상으로 많은 이들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때 존 네빈스 앤드루스가 회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존 네빈스 앤드루스와 유라이아 스미스, 다음번에 나올 이야기입니다만 그 두 사람은 페리스에 있는 한 가정의 처자들을 각각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재밌어지는데요. 나중에 엘렌 화이트는 유라이아 스미스와 존 네빈스 앤드루스의 장인이 된 사람을 질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가 그 질책을 잘 받아들였다면 별일 없이 이야기가 넘어갔겠지만 그는 그 질책 때문에 엘렌 화이트와 아주 불편한 사이가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제이앤 앤드루스가 재림운동에 동참하게 됩니다. 더 젊고 새로운 세대가 재림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것은 재림운동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게 했죠. 벌써 재림운동의 두 번째 세대들이 합세한 것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단 안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대학의 이름, 물론 제가 공부했던 모교의 이름이 앤드루스를 따라 지었다면 이 사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에 짧게 제임스가 1850년 8월에 발간한 The Advent Review라는 잡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The Advent Review지의 목적은 밀러 운동이 널리 전했던 재림기별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임스는 밀러 운동 당시에 재림에 대해 쓰여졌던 글들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물론 밀러의 글들도 포함되었죠.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것, 현대 진리라는 잡지에서는 제7일 안식일이 중요한 포커스였고 The Advent Review라는 간행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포커스였다는 사실입니다. The Advent Review는 처음 발간된 지 3개월이 지난 1850년 11월까지 5개의 이슈들이 발간된 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메인주 페리스의 출판 주도자들은 이 두 간행지를 합쳐서 세 번째 잡지를 출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간행지의 이름은 Second Advent Review and Sabbath Herald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두 개를 합쳐놓은 듯한 이름이죠. 어쨌든 이 잡지의 등장으로 The Advent Review와 The Present Truth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0년 후인 1880년대에 제이앤 앤드루스와 엘렌 화이트이 영국에서 발간한 간행지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The Present Truth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The Present Truth, The 현대 진리라는 잡지는 다시 역사의 조명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모든 잡지들은 무료였고 독자들이 기부만이 이 잡지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적 수입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기부를 할까요? 제임스는 기부한 이들의 이름을 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다음 이슈에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 이슈에 기부된 기부 금액은 17불이었다고 합니다. 17불. 제임스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자주 새로운 이슈를 발간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죠. 역시나 문제는 시간과 돈이었습니다. 항상 창의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시간과 돈이죠. 다행히도 리뷰지를 구독하는 독자들은 이 잡지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사는 이들에게 정기적으로 오는 출판물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저기 어딘가에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 것이죠. 이 잡지의 발행인란의 가장 위에는 한 성경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그들은 이 성경절이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재림 신도들의 정체성을 한 번에 보여주는 성경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절 밑에는 출판위원회에 참여한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 세뮤얼 로즈, 그리고 제이앤 앤드루스, 그리고 조셉 베이츠. 재림운동의 대선배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이죠. 리뷰주의 첫 이슈에서는 당연히 안식일에 대한 메시지가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출판본부를 이사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메인주 페리스에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고요?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에게 자신의 집에 와서 공짜로 묵으라고 했던 에드워드 앤드루스가 이제부터는 한 달에 20불, 그리고 일주일에 1불의 밥값을 더해서 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자신도 그게 바가지 요금 같은 금액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그 동네의 신문 편집자가 동네 여관에서 일주일에 1불 50전을 식비로 내는데 그 1불 50전의 식비를 내고 먹는 음식의 질이, 퀄리티가 매일 같은 메뉴를 주는 에드월드가 주는 음식과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아는 사람의 집에서 일주일에 식비를 얼마씩 내고 밥을 먹는데 그 메뉴가 형편없고 오히려 그냥 식당에 가서 조금 더 내고 먹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그 아는 사람 집에서 묵고 있다면 좀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나요? 제임스는 매일 새벽 2, 3시까지 쉬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출판 일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문법이나 영어 스펠링을 확인해야 하는 교정 작업은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죠.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 항상 제임스는 허기졌습니다. 그래서 엘렌과 제임스는 에드워드 앤드루스의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됩니다. 이것에 기분이 나빴던 에드워드 앤드루스는 공개적으로 화이트 부부가 자신의 돈 8불, $8를 떼먹었다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화이트 부부는 이 8불을 떼먹었다는 이야기를 수년에 걸쳐서 들어야만 했고 아주 골치 아픈 루머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하고 다니는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어떻게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8불에 솔직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8불을 떼먹고 도망갈 수 있나? 좀 골치 아프겠죠? 물가를 생각해 봤을 때 당시에 8불이 아주 적은 돈은 아니었겠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그 8불 때문에 사람 속을 들고 볶은 것이죠. 이것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서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가리자면 아마도 필요 이상으로 솔직했던 제임스 화이트이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 기억나시나요? 에드월드는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었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제임스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에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부부는 뉴욕 쪽의 라체스터로 이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좀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쳐있던 제임스에게 출판 사역을 시작하라고 했던 엘렌의 권고는 적합한 권고였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엘렌은 남편이 출판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 결과로 리뷰지의 성장과 함께 재림 신자들의 규모도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기저기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피로에 누적된 3명의 재림운동의 지도자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때부터 이들은 미국 북동부 뉴 잉글랜드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도 바라보게 됩니다. The Sabbath Review and Advent Herald, 이 잡지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새로운 곳에서 이 출판물을 통해서 재림과 안식일의 기별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출판 사역은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름이 몇 번 바뀌긴 했지만 이 잡지는 약 170년이 지난 지금도 끊임없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희생 없이는 이 간행지가 출판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그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해서라도 이 사역을 일으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리뷰지는 재림운동을 일관된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분명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재림운동은 리뷰지의 성장과 함께 정말 이곳저곳에서 쉴 새 없이 자라는 잡초들처럼 엄청나게 자라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어땠냐고요? 그것은 다음 시간 우리 다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재림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